공제가 없기 때문에 전액 다 과세가 되겠죠. 전액 과세요? 네네, 전액 과세입니다.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경섭 세무사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열심히 지금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책을 쓰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책 나오시면 꼭 소개해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으로부터가 아닌 이제 일반 사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그 돈을 빌리는 것 역시 과세의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형사 변호사로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경우나 사기로 고소를 하는 그런 사건들 진짜 많은데 이게 세무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세무사님 어떤가요? 일단 타인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와 원금을 못 받는 건가요? 네, 그렇죠. 차용증이 이제 작성이 됐으면 제 생각에는 그 경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말 그대로 민사적인 부분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걸 무료로 빌려줬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4.6%보다 낮게 받을 때 그러면 이제 증여세 이슈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증여세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나요? 타인 간에는 실무상으로 과세 사례가 나오기 쉽진 않고요. 그거는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지. 그렇죠. 할수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대단해. 역시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인한테 과세된 사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많이 보지 드문 사례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과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증여세 조사가 나왔거나 자금 출처를 물어보는데 타인한테 빌렸다. 어떤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이자도 안 갔어. 그러면 증여세를 걸 수가 있고 아니면 일반 세무조사, 통합조사 시에 자금 관계가 밝혀진다면 그때도 또 증여세 과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네. 타인 간이든 특수관계자든 기본적으로는 4.6%의 이율로 일단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적게 준다면 증여세 이슈가 있다라는 거. 무조건 4.6%를 받아야 하냐. 그게 아니라 세법에서는 허용치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을 빌렸다. 그럼 4,600만 원의 이자를 줘야 하잖아요. 연에. 1,000만 원 정도는 허용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3,600만 원 플러스 초과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요? 3,600 만원, 네, 100원이든 네. 이렇게 아무튼 3,600만 원을 초과해서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예를 들면 약 2억 1,700 정도 주면 그게 1,000만 원 이하예요. 그 정도는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다는 오이자 거죠. 소비대차. 그렇죠.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봤을 때 야 이거 증여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이자가 안 갔으니까 증여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월 2만 원이라도 줘라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억을 빌리면 4.6% 이자를 주는 게 원칙이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 줬다 이자로 2천만 원 줬다면 2,600만 원이 증여 재산이 매년 생기는 거예요. 매년 생기면 계속 증여세가 과세되겠죠. 그 이자에 대한 증여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참고로 차용증은 작성 시기에 대한 입증을 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누가 봐도 그 시기에 작성됐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냥 차용증에 날짜가 찍혀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증을 받거나 내용 그렇죠. 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낸 표식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실제로 네. 증여세를 과세를 할 때 그 증여 시기는 언제로 보는 건가요? 증여 시기는 일단은 돈을 빌려준 날이고요. 빌려준 날에 1년치를 한꺼번에 과세하는 거고 또 1년이 되는 시점에 또 과세를 합니다. 1년. 그래서 이왕이면 4.6% 기준으로 1,000만 원 미만으로 깎는 이자를 이제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빌려준 사람은 이제 이자를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를 지급할 때 27.5%의 세금을 떼고 줘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국가에 납부를 해야죠. 그 27.5%는 어떤 세목인가요?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요? 네네. 원천징수 이자소득세고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도 하고 지급명세서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가 많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잘 안 하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세무사님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얘기는 네. 세무사님 블로그에도 봤었는데 네. 이제 내연녀한테 네. 생활비를 지급을 하는 것 역시 어쨌든 네네.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내연녀는 말 그대로 타인입니다. 법적으로. 나랑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명목으로 줬다 하더라도 그거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공제가 없기 때문에 전액 다 과세가 되겠죠. 전액 과세요? 네네, 전액 과세입니다. 생활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게 들은 적이 있어요.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소득이 없는데 신용카를 너무 많이 쓰고 전세금을 마련이 된 거예요. 확정일자까지 받아가지고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이 다 국세청에 수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자력이 없는데 그런 생활비는 카드로 엄청나게 쓰고 전세금을 마련하니까 세무조사가 나온 케이스를 들었고 그 케이스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내연녀한테 증여세를 과세하는 네네. 건데 그럴 때 내연녀가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증여자한테 연대납세 의무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증여자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한국인끼리 네. 얘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좀 못 살 때는 한국인 현지차가 많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인이 한국에 현지차를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도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세무 공무원 때 실제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생활비 받았다고 했는데 와서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미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건데 자 이제 반대로 지금은 한국인이 외국에 예를 들면 뭐 태국이나 베트남 뭐 미얀마 이런 데 현지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증여세를 내야지만 결과적으로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송금한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왜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부양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부양 의무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거나 능력 있는 자녀한테 용돈을 주는 건 그건 증여세 과세입니다. 그러나 학생이다.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가 부양 의무가 있는 거고 그 학생이 이제 직장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는 부양 의무는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 망했어. 그러면 그때는 또 부양 의무가 다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는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 소명을 하시면은 세금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빼서 이렇게 감안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제 각종 조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아들이 너무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 직장 생활 하고 있는 사람인데 봉급을 넘어서 엄청나게 쓴다.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오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밝혀져서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죠. 돈을 주고받는 것조차 다 세금이 연결이 돼 있는 걸 보면은 참 조심스럽게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혹시 주변에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 있으면 세무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받고 그런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자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발생되느냐, 그리고 또 부양 의무 없는 내연녀와 사이에 생활비를 주고받을 때 또 어떤 세금이 발생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